우리는 지금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습니다. 배는 이미 빙산에 부딪혀 물이 차오르는데 선상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한창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지만 냉정한 숫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빚은 36조 달러입니다. 아니, 미국이 빚을 36조 달러를 지든 말든 그게 한국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미국이 갚아야 할 이자만 1년에 12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미국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찍어냅니다. 미국이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순간 그 돈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지구상의 달러가 흔해지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그 결과 여러분의 점심값, 기름값, 전기요금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벌인 빚잔치의 계산서를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 그리고 여러분이 엠빵해서 대신 갚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미국 파산 경고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월급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 예보입니다. 달러의 홍수 속에서 각국은 이미 살 길을 찾아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환율 1,500원 시대에 갇힌 한국과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과 당신의 돈이 자유를 얻도록. 우선 냉정한 현실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의 총 공공부채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36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전쟁 비용으로 막대한 빚을 졌을 때가 GDP 대비 106%였습니다. 지금은 세계대전 중도 아닌데 부채 비율은 전시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의회 예상국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5년에는 부채 비율이 156%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부채의 총량이 아닙니다. 바로 부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과거 2010년대에는 부채가 많아도 금리가 0%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린 순간 이 거대한 부채는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 시한폭탄으로 돌변했습니다. 2020년 3,450억 달러 수준이었던 순이자 비용은 2024년 8,820억 달러로 불과 4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내야 하는 이자가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파산이 예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론적으로는 파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쇄기를 돌려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화폐 가치의 추락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빚을 갚는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기존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합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문제는 이 돌려막기의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국채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미국 국채의 큰손들은 더 이상 미 국채를 예전만큼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튀어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결국 연준이 개입해서 그 국채를 사줘야 합니다. 즉, 돈을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회장은 현재 미국의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 직전 또는 과거 제국들이 몰락하던 시기와 소름 돋게 닮았다고 경고합니다. 제국은 쇠퇴기에 접어들면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화폐를 남발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 심화, 정치 양극화 같은 내부 갈등과 외부의 도전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인 거대 사이클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달러만으로는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획기적인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2025 비트코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충격적입니다. 미 연준과 재무부가 금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고 5년에 걸쳐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20년간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 정부가 폰지 사기라며 비난하던 비트코인을 사려 할까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 뻔하니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을 국가가 비축해서 달러 가치 하락분을 상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시행된 법안은 아니지만 이것은 미국 스스로가 달러만으로는 미국의 미래 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시인한 셈입니다. 2025년 발의된 이 법안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안이 아니라 달러 패권의 균열을 막기 위한 미국의 플랜 B입니다. 미국이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미친 듯이 사모으는 것은 바로 금입니다. 세계금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현재 기록적인 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15년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 해이며 연간 1000톤 이상의 매입이 3년 연속 지속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과거 중앙은행들은 금을 이자도 나오지 않는 야만적인 유물이라며 팔아치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 18개월 연속 금을 매집했습니다. 공식 보유량은 2279톤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신고하지 않고 숨겨둔 금이 그 2배 이상, 심지어 미국의 보유량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산하의 별도 법인을 통해 금을 사들이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금에 집착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3천억 달러 규모 외환 보유고가 하루아침에 동결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깨달았습니다.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가는 대만 문제 등 유사시에 언제든 인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용 리스크가 없는, 누구도 버튼 하나로 동결시킬 수 없는 실물 자산인 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금뿐만이 아닙니다. 1970년대 이후 달러 패권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기둥인 페트로달러 시스템에도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며 위안화 결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와 중국의 관계는 단순한 석유 무역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아직 전면적인 석유 대금 위안화 결제가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가 더 이상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고 있음은 명확합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브릭스페이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2024년 카잔 회담과 2025년의 움직임을 보면 브릭스는 달러 중심의 결제망을 우회할 수 있는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브릭스페이의 목표는 각국의 법정 화폐를 디지털화하여 중개 은행 없이 직접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샘플 지폐를 들어보인 것처럼 금과 원자재 바스켓, 즉 석유, 가스, 희토류 등의 가치를 연동시킨 새로운 무역 결제용 통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물론 달러가 하루아침에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달러의 독점적 지위는 확실히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설문조사에서도 금 보유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부채를 녹이기 위해 달러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태세고 브릭스는 금을 쌓으며
각자 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수동적입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12년째 104.4톤에서 단 1g도 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은 세계 39위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이 금 보유량은 361톤의 우즈베키스탄, 287톤의 레바논, 324톤의 카자흐스탄보다도 적습니다. 심지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나 폴란드조차 금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금값이 너무 비싸다, 달러 유동성이 더 급하다, 보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 오판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 3,000달러를 향해 가는 지금 한국은 가장 비쌀 때 금을 사야 하거나 아니면 영영 기회를 놓칠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외환보유고 구성입니다. 약 4,18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중 70% 이상이 달러 자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부채 위기로 달러 가치가 급락하거나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해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부는 앉은 자리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달러 몰빵이라는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닥쳐야만 1,40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구조적인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내수는 침체되어 있으며 인구는 줄어듭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니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국가가 머뭇거리는 사이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용한 뱅크런이자 원화 엑소더스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과 ETF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 상장 ETF를 약 13조 원어치나 매수했습니다. 특히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하는 것은 단기간에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기준 기업들의 달러 예금은 전월 대비 21%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 그대로 쥐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원화를 믿지 못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편의점 골드바 열풍입니다. CU, GS25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g과 0.5g짜리 미니 골드바가 2030 세대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CU 편의점 골드바 구매자의 41.3%가 30대이며 20대와 합치면 절반에 육박합니다. 자판기에서 금을 뽑는 시대입니다. 이는 투기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본능적으로 종이돈은 녹아내린다는 것을 깨닫고 적은 돈으로라도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심을 넘어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은 절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선택할 길은 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부채를 녹이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빚 36조 달러는 갚겠지만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3년 뒤에 1달러는 지금의 50센트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맞이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입된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를 밀어 올리지만 한국은행의 대응 카드는 전무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고 경기를 방어하려 금리를 낮추자니 원화 가치가 폭락하여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결국
고물가 속에 경기는 침체되고 자산 시장은 붕괴하는데 대출이자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 닥칩니다. 직장인 점심값 2만 원 시대가 표준이 되고 주유소 리터당 가격에 앞자리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옵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마트 장바구니는 반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매달 월급을 삭감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이어집니다. 가장 뼈아픈 건 집을 가진 서민들입니다.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도 한국의 금리는 환율 방어를 위해 미국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불가능한데 매달 월급의 40에서 50%를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바쳐야 하는 상황. 원화 자산만 믿고 있던 중산층이 소리 없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IMF 때보다 더 질기고 고통스러운 장기 불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개인 스스로가 자산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도 중앙은행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리버스온이 제안하는 생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화 채굴, 달러, 금 저축입니다. 월급은 원화로 받더라도 저축과 투자는 반드시 통화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달러를 모으거나 편의점 골드바처럼 실물금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는 원화가 아닌 자산이어야 합니다. 둘째, 비트코인에 대한 진지한 고찰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자고 법안을 내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여전히 사기라고 치부한다면 당신은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들은 이미 자산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전 재산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에 할당하여 화폐 시스템 붕괴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미국 우량 자산에 올라타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서학 개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본은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과 자본이 모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을 유지하십시오. 미국 정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면 그 유동성은 결국 미국의 핵심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릴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야지 파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100년 전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1997년 IMF 외환위기. 위기는 항상 설마하는 순간에 예고 없이 우리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지금 36조 달러라는 미국의 부채 경고등이 시뻘겋게 켜졌습니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율은 1,500원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냉정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현실 자각입니다. 화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정부가 현명한 대처를 하길 바라지만 우리 개인들도 닻을 올리고 다가올 폭풍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입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과 당신의 돈이 자유를 얻도록.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